박선희 여사의 낡은 거실에는 향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었다. 정성껏 차린 제사상 앞에는 3명의 자식들이 절을 올리고 막 자리에서 일어난 참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례적인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 얕아서 금방이라도 거칠 것처럼 보였다. 선희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큰아들 민주는 값비싼 양복 차림으로 손목시계를 힐끗거렸다. 벌써부터 그의 마음은 이곳을 떠나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 가 있는 듯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책임감은 오직 명예와 권리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의 걱정은 항상 공식처럼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 필요한 건 없으세요.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보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다음 일정을 향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 딸 소연은 능숙하게 선희의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다. 그녀는 늘 희생하는 딸의 역할을 자처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혼자서 제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다음부터는 꼭 저희가 와서 도울게요. 그녀의 말은 꿀처럼 달았지만 눈동자는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훑으며 감정하고 있었다. 막내 아들 지훈은 형과 누나의 등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다른 2사람처럼 노골적으로 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아마도 이 위선적인 연극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거스를 용기는 없는 듯 보였다. 선희는 자식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그녀는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침묵과 표정을 읽는 법을 터득했다. 자식들은 이제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가려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효도는 거래가 되었고 관심은 투자가 되었다. 민준이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설 채비를 했다. 이제 슬슬 일어나야겠습니다. 오후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요. 그 말이 신호탄인 것처럼 소연과 지훈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바쁜 삶 속에서 죽은 아버지를 기리는 시간과 늙은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생략되는 부분이었다. 그들이 현관으로 향하며 형식적인 작별 인사를 나눌 때였다. 선희는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아주 평온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 맞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바쁘게 움직이던 3사람의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다.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선희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네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통장 몇 개를 발견했단다. 그녀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자식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들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소연이 가장 먼저 참지 못하고 물었다. 통장이요. 무슨 통장이요? 엄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척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그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우는 그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선희는 뜸을 들이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내 아버지가 나 몰래 남겨둔 비자금인 것 같더구나. 전부 합치니 한 2억 원 정도 되는 모양이야.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2억 원. 그 액수는 세 자식의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민준의 조급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흥미가 서렸다. 소연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지훈의 눈은 놀라움으로 동그래졌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보이던 형식적인 관심은 이제 강렬한 욕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선희가 준비한 시험의 시작이었다. 민준이 헛기침을 하며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2억 원이요, 어머니. 확실한 건가요? 그런 큰 돈을 아버지가 왜? 어머니. 그런 돈은 위험하니 저희가 잘 관리해 드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저희가 아닌 내가 그 돈을 관리해야 한다는 속내가 뚜렷하게 배어 있었다. 소연도 질세라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런 큰 돈을 혼자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당장 오빠랑 저랑 지훈이랑 상의해서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녀는 재빨리 자신과 동생들을 한편으로 묶어 큰오빠를 견제했다. 지훈만이 어쩔 줄 모르고 정말 2억 원이나 돼요라고 되물을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액의 유산 앞에서 그들의 희미했던 형제애와 무뎌졌던 효심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선희는 태연한 표정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돈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이 돈은 앞으로 괴물이 되어 자식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은행에서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하더구나. 서류도 떼어야 하고 시간도 좀 걸릴 거라고. 그러니 너희는 이만 가보거라. 다 해결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선희는 일부러 거리를 두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을 더욱 애타게 만들었다. 자식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태도로 집을 나섰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어머니에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약속했다. 어머니, 저희가 매일 전화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조만간 다시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고 돌아가는 맹수처럼 보였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선희는 홀로 남아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향 냄새는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향해 돌아섰다. 사진 속 남편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희의 입가에 슬프고도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요. 그녀의 독백은 조용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선희의 전화기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이전에는 명절이나 생일에도 겨우 한 통의 전화를 하던 자식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를 전하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자식들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다정했지만 선희는 그 다정함 뒤에 숨은 날카로운 질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민주는 사업가답게 실용적인 선물 공세를 펼쳤다. 그는 최고급 안마 의자를 보내왔고 집안의 낡은 가전제품들을 최신형으로 바꿔주겠다며 사람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의 편안함에 투자하는 것이 곧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는 듯했다. 그는 통화할 때마다 교묘하게 돈의 행방을 물었다. 어머니, 은행 일은 잘 처리되고 있으신 거죠?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까요? 복잡한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의 말은 어머니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통제권 안에 모든 것을 두려는 의도였다. 소연은 감성적인 접근을 택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값비싼 보양식과 영양제를 사 들고 찾아왔다. 그리고는 선희의 곁에 앉아 자신의 힘든 결혼 생활을 하소연하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돈 문제로 귀결되었고 은근슬쩍 어머니의 유산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를 암시했다. 엄마, 사실 남편 사업이 요즘 너무 어려워. 나라도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엄마가 곁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 눈물이 향하는 곳은 결국 어머니의 재산이었다. 지훈은 가장 어설펐다. 그는 형과 누나처럼 값비싼 선물을 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어색하게 집안을 서성거리며 잔심부름을 하거나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조급함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형과 누나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루는 지훈이 쭈뼛거리며 선희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돈 정말 아버지가 남기신 게 맞아요. 혹시 어머니가 잘못 아신 건 아니고요. 그의 질문에는 순수한 의문과 함께 혹시라도 모든 것이 허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선희는 이 모든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자식들은 그녀의 집을 드나들며 효도라는 이름의 연기를 펼쳤지만 그들의 눈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보이지 않는 2억 원이라는 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관객 없는 무대에서 홀로 독백하는 배우처럼 외로웠다. 어느 날 저녁, 선희는 자식들이 보내온 선물들로 가득 찬 거실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안마의자, 번쩍이는 새 텔레비전, 값비싼 건강식품들.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평생 원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식들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였지만 이제 그것은 돈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선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에 낡은 주판과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국밥을 팔아 세 자식을 키워냈다. 그 시절. 가난했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선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저 순수했던 아이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일까? 그녀는 이것이 단지 자식들만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 것은 결국 자신과 남편의 책임이기도 했다. 선희는 상자를 닫고 결심을 굳혔다. 이 시험은 계속되어야만 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녀는 이 거짓의 연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과연 한 줌의 진심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거짓말은 이제 단순한 시험을 넘어 망가져버린 가족의 진실을 파헤치는 마지막 수술칼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가장 지치고 힘없는 목소리를 만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나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구나.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새로운 거짓말은 더 깊고 어두운 연극의 이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자식들의 진짜 민낯을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선희 여사가 아프다는 거짓 신호는 자식들의 위선적인 효도 경쟁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역시나 큰아들 민준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마치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그의 분주함 속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잘 짜인 계획의 일부를 실행하는 사업가의 면모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최고급 종합병원에 VIP 병실을 예약하고 간병 경험이 가장 풍부하다는 전문 간병인을 수소문했다. 그의 행동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어머니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따뜻한 마음은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어머니는 이제 갑작스러운 리스크가 발생한 2억 원짜리 투자 상품과도 같았다. 그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산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했다. 어머니, 병원에 예약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선희는 그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아니다. 그저 며칠 쉬면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아들의 성의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곧바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럼 집으로 의사 왕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딸 소연은 민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당장 집으로 달려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엄마 괜찮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라고 외치며 선희를 부축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절절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지극한 효녀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소연은 손수 끓였다고 주장하는 전복죽을 내밀었다. 하지만 죽이 담긴 그릇은 시내의 유명한 죽 전문점의 포장, 용기였다. 그녀는 선희의 머리맡에 앉아 밤새 가노라도 할 것처럼 굴었지만 그녀의 눈은 민준이 보낸 새 안마 의자와 거실에 놓인 값비싼 선물들을 끊임없이 곁눈질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경쟁에서 오빠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에 초조해했다. 엄마, 오빠는 돈으로만 효도하려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다르잖아. 엄마 곁에는 이렇게 마음으로 걱정하는 내가 있어야지. 그녀는 은근슬쩍 민준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가치를 부각했다. 그녀에게 효도는 진심의 표현이 아니라 상속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교묘한 정치 행위였다. 가장 늦게 도착한 것은 막내 지훈이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 봉투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형과 누나의 거창한 선물 공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선희의 얼굴을 살피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무어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이랑? 누나가 너무 소란 피워서 더 힘드신 건 아니고요. 그의 말에는 형제들에 대한 약간의 반감과 함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 위선적인 연극의 공범이면서도 동시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방관자처럼 보였다. 선희는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누워 세 자식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수십 년간 외로움으로 시렸던 뼈마디를 이제 와서 최고급 안마 의자가 주무르고 있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던 마음을 값비싼 전복죽이 채우려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희극이었다. 그녀는 자식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의 민낯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선희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전히 어머니에게 향하지 않았다. 민주는 거실에서 끊임없이 사업 전화를 했고 소연은 주방에서 시댁흉을 보며 수다를 떨었다. 지훈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욕망이라는 섬에 갇혀 있었다. 선희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매던 자신을 어린 민준이 업고 병원으로 뛰었던 기억. 학교에서 상을 받아온 소연이 그 상장을 그녀의 가슴에 안겨주며 기뻐하던 기억. 그리고 지훈이 서툰 솜씨로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 그 시절, 그들의 마음은 가난했지만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수했던 마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선희는 생각했다. 어쩌면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숨겨져 있던 본성을 그저 끄집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의 2억 원이라는 거짓말은 자식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우는 주문이 되어버렸다. 며칠 후 선희가 기력을 회복한 척하자 자식들의 효도 경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서로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며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통장들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복잡한 금융 거래는 힘드십니다. 제가 안전하게 고수익 펀드에 넣어 불려드리겠습니다. 소연은 즉각 반박했다. 오빠, 그건 아니지. 펀드가 얼마나 위험한데. 엄마 돈을 가지고 왜 오빠가 모험을 해? 차라리 안전한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게 100번 나아.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그녀는 자신이 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했다. 지훈은 둘의 싸움에 끼어들지 못한 채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다. 그의 소심함은 두 형제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결국 그들의 논쟁은 어머니의 재산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번졌다. 어느 주말 저녁, 세 자식은 모두 선희의 집에 모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을 축하하기 위한 저녁 식사였지만 실제로는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확인하고
다른 형제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고 있었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소연아, 네가 어머니께 사들인 그 옷, 색깔이 너무 칙칙한 거 아니냐. 우리 어머니는 화사한 게 더 잘 어울리시는데 그의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소연의 센스를 공격하는 발언이었다. 소연은 지지 않고 받아쳤다. 형님이야말로 안마의자 하나 던져놓고 효도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께 필요한 건 그런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대화라고요. 그들의 설전이 오가는 동안 선희는 말없이 음식을 씹었다. 자식들은 지금 어머니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돈을 보고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의 연출가였지만 동시에 가장 비참한 관객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연극을 끝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식사가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간 뒤 선희는 홀로 남았다. 집안은 그들이 남기고 간 값비싼 선물들과 음식 냄새, 그리고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이 설치해준 최신형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검은 화면 속에는 지치고 늙은 자신의 얼굴만이 유령처럼 비치고 있었다.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선희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가면을 하나씩 벗겨낼 시간이었다. 더는 이 거짓된 효도놀이에 장단을 맞춰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식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시험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아픈 질문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연극의 새로운 막을 여는 전화였다. 어머니의 건강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모였던 저녁 식사는 결국 형제들 사이에 깊은 불신과 균열만을 남긴 채 끝났다. 박선희 여사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들이 애써 유지하던 위선적인 평화는 깨져버렸다. 그들은 마치 공동의 적을 앞에 두었던 군대가 흩어지자마자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처럼 돌변했다. 차에 오르기 전 민주는 소연과 지훈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할 얘기가 있다. 그의 말투는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두 사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듣지 못하도록 집에서 충분히 떨어진 골목 어귀로 동생들을 이끌었다. 어머니를 저렇게 혼자 두는 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서두를 꺼냈다.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 또 편찮으실지 모르는 일이야. 게다가 그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는 건 너무 위험해. 그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소연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즉시 간파했다. 그래서 오빠 생각은 뭔데? 소연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제안을 하든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저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하게서 있을 뿐이었다. 민준은 마치 오랫동안 생각해온 최선의 해결책인 것처럼 말을 이었다.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 내가 장남이니 당연히 모셔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 집이 가장 넓고 편안하니 어머니께도 그게 최선이야. 그는 자신의 제안이 효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지만
2억 원이라는 단어는 굳이 입에 담지 않아도 그들의 대화 속에 유령처럼 떠다녔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민준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큰오빠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속 재산에 대한 모든 통제권은 그에게 넘어갈 터였다. 자신과 지훈은 그저 민준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것이 뻔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소연이 단호하게 반박했다. 오빠 집이 넓고 좋은 건 사실이지만 형님, 민준의 아내 이 어머니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오빠도 알잖아. 괜히 모셔갔다가 어머니만 눈치 보고 힘들어지실 거야. 그녀는 어머니를 위하는 척하며 민준의 계획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보는 건 아들보다는 딸이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법이야. 차라리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나아. 우리 애들도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제안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임을 주장하며 민준의 논리를 공격했다. 두 사람의 팽팽한 대립 사이에서 지훈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큰형의 권위적인 태도도 부담스러웠고 누나의 날카로운 반박도 불편했다. 그는 그저 이 불쾌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냥 전문 간병인을 붙여드리는 건 어때? 어머니도 평생 사시던 집을 떠나기 싫어하실 수 있잖아. 하지만 그의 소심한 중재안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묵살당했다. 민준과 소연에게 어머니의 집은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동등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립지대일 뿐,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편안함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접근성이었다. 간병인은 안 돼. 남의 손에 어머니를 어떻게 맡겨? 민준과 소연이 거의 동시에 외쳤다. 그들은 처음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그것은 서로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동맹일 뿐이었다. 그들의 논쟁은 끝없이 이어졌고 효도라는 단어는 서로의 탐욕을 포장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 며칠 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이 얼마나 훌륭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인지 장황하게 설명했다. 넓은 정원, 최신식 의료기기,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까지. 그는 마치 최고급 실버타운을 홍보하는 세일즈맨처럼 굴었다. 소연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주말에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 집 안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선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봐. 우리 애들이 할머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 오빠네 집은 너무 조용해서 외로울 거야.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했다. 선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이 볼썽사나운 경쟁을 몰차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제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2억 원짜리 수표에 딸린 부속품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균열은 결국 폭발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이 선희의 집에서 과일을 깎고 있을 때 민준이 들이닥쳤다. 그는 소연이 혼자 어머니를 구워 삶고 있다고 의심한 것이었다. 그는 소연을 보자마자 쏘아붙였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회사 일은 팽개치고 맨날 여기 와서 어머니를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소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오빠야말로. 뭐야, 오빠는. 돈으로 사람 고용하면 끝이지만 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거라고. 오빠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이 뭘 알겠어? 그들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그들은 어머니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뭐 욕심, 진짜. 욕심 많은 게 누군데. 시집 가서도 맨날 친정에 손 벌리던 주제에 형님은 뭐 다른 줄 알아. 아버지 회사 물려받은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어머니 재산까지 전부 독차지하려는 거잖아. 선희는 방문의 귀를 기댄 채 자식들이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독차지, 욕심, 내 목, 내 몫. 그들이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는 괴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결국 지훈까지 도착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준과 소연은 지훈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 윽박지르고 회유했다. 지훈은 울상이 되어 제발 그만들 좀 해 라고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두 사람의 탐욕의 불길 속에서 힘없이 사그라들었다. 그날 그들은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쌀쌀맞게 흩어졌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서로에 대한 증오의 잔해만이 남았다. 선희는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자식들의 선물들이 이제는 흉물처럼 보였다. 그녀의 거짓말로 시작된 시험은 이제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번식하는 독버섯처럼 가족 전체를 중독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아프고 더 깊은 진실을 꺼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식들이 벌인 추악한 싸움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새벽. 박선희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이 트기 전에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소리가 없었다. 자식들이 언제 전화하거나 들이닥칠지 몰랐다. 그녀는 그들의 탐욕이 잠들어 있는 이른 시간에 자신의 오랜 계획을 실행해야만 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에 갈아입을 옷 몇 가지와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비상금을 챙겼다. 수십 년간 자신의 발을 묶어왔던 이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잿빛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네를 빠져나가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결연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선희는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며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났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아파트 숲이 지나가고 이내 한적한 논과 밭이 펼쳐졌다. 도시의 소음과 욕망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더욱 또렷해졌다. 이 물리적인 여정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그녀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정신적인 순례와도 같았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흙 냄새와 풀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깨끗했고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기억을 더듬어 낯익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길가에 핀 들꽃과 오래된 돌담이 수십 년 전의 그날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작은 텃밭이 딸린 낡고 소박한 한옥 앞이었다. 마당에서는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호미로 밭을 메고 있었다.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그는 선희의 남편과 한때 형제처럼 지냈던 옛 동업자 강 씨였다. 강 씨는 낯선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선희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구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적대감은 없었다. 선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입을 열었다. 저예요. 강서방. 박 사장 아내. 선희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 씨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호미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유령과 마주한 사람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 씨의 아내가 나온 보리차의 구수한 향기만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선희였다. 오랜만이에요. 강서방.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 씨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잘 지내고 말고 할 게 있나? 그저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의 대답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깊은 고요함만이 느껴졌다. 그 고요함이 선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요. 선희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그날의 일을 사과하러 왔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말에 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일이야. 이미 다 썩어 없어진 상처를 다시 들춰서 뭘 하겠나. 그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그녀를 탓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과거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선희의 남편과 강 씨는 맨주먹으로 함께 작은 공장을 세웠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꾸었다. 하지만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할 무렵 선희의 남편은 성공에 대한 야망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저질렀다. 그는 강 씨의 인감을 몰래 도용해 그의 지분을 모두 가로챘고 강 씨를 빈털터리로 회사에서 내쫓았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강 씨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고향인 이곳으로 도망치듯 내려와야만 했다. 그들의 우정과 꿈이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산산조각 난 것이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약했어요. 그저 아이들을 핑계로 외면했지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선희는 흐느끼며 고백했다. 그녀의 고백은 참회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오랜 심판이었다. 강 씨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실패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수만 가지의 원망보다 더 무겁게 선희의 마음을 짓눌렀다. 한참 후에 선희가 눈물을 그치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제가 죽기 전에 이 빚을 꼭 갚아야겠어요. 그녀는 자식들을 시험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덧붙일 뿐이었다. 제 아이들이 아비를 닮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아이들인지 그것을 확인해야겠어요. 그녀는 강 씨의 자식들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모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사실이 선희의 자식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지켜낸 양심과 자존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배웅했다. 마을을 떠나 다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은 선희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지 자식들의 탐욕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한 가정을 파괴한 남편의 죄를 대신 갚는 성스러운 의무가 되었다. 그녀가 던진 2억 원이라는 미끼는 이제 한 집안의 명예와 양심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속죄의 제물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며 다음 시험을 조용히 준비했다. 시골 마을에서 돌아온 박선희 여사는 며칠간 칩거했다. 그녀는 자식들의 전화도 방문도 모두 거절했다. 그저 기력이 없다는 핑계를 댈 뿐이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계획이 틀어진 것에 안달했지만 감히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는 없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선희는 다음 시험을 위한 무대를 정교하게 설계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러온 죄책감과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을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꾸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확인 절차뿐이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효심이 단지 미래의 이익을 위한 투자일 뿐. 현재의 희생은 조금도 감수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한 증거로 남겨야 했다.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를 조작하기로 했다. 이전처럼 아프다는 연극으로는 부족했다.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긴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지인의 사례를 드는 척하며 긴급 수술에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을 알아보기까지 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현실적이어야 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선희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더 이상 상처받을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녀는 가장 먼저 큰아들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선희는 미리 연습한 대로 약하고 불안한 목소리를 냈다. 민준아, 나다. 큰 일이 생긴 것 같구나. 그녀는 의사가 정밀 검진 결과 심장에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다며 당장 간단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민준의 목소리에 즉시 날이 섰다. 심장이요, 어머니. 어느 병원입니까? 의사 이름은요. 그의 반응은 걱정이 아니라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사관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감정적인 동요보다 상황의 통제에 더 관심이 있었다. 선희는 침착하게 준비된 답변을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런데 당장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알다시피 지금 네 아버지가 남긴 돈은 서류 절차 때문에 묶여 있어서 쓸 수가 없는데, 아들아, 이 엄마에게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그 돈은 해결되는 대로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으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민준이 얼마나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지 선희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건강보다 이 요청이 자신에게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먼저 따지고 있을 터였다. 이윽고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용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지금 회사에 급하게 자금이 들어갈 곳이 생겨서 제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는 완곡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의 수술비보다 자신의 유동성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선희는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가슴 한 구석이 차갑게 무너져 내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딸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소연에게는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했다. 소연아, 나 너무 무섭구나. 소연의 반응은 예상대로 극적이었다. 엄마 세상에? 무슨 일이야?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녀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그녀의 슬픔은 신세 한탄으로 변질되었다. 엄마, 내 마음 같아서는 심장이라도 꺼내주고 싶지. 하지만 엄마도 내 사정 알잖아. 남편 사업은 매일 위태위태하고 애들 학원비만 해도 허리가 휘어. 지금 내 통장에는 50만 원도 없어? 정말이야.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방패 삼아 교묘하게 요청을 회피했다. 그녀는 심지어 큰오빠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오빠한테는 전화해봤어. 오빠는 돈 많잖아. 자신이 받은 값비싼 옷과 핸드백의 가격만 합쳐도 500만 원은 좋게 넘을 터였다. 선희는 그 기만적인 위선에 허수음이 나왔다. 그녀는 소연의 거짓된 동정을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었다. 전화를 끄는 그녀의 마음은 이제 거의 무감각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 혹은 마지막 확인, 그녀는 막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은 수술 이야기를 듣자 진심으로 놀라고 걱정하는 듯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형과 누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성이 조금이나마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진정성도 돈 문제 앞에서는 무력했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에 지훈은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힘겨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마침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500만 원은 저한테 너무 큰 돈이라 제가 최근에 대출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의 변명은 민준처럼 계산적이지도 소연처럼 연극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비참하게 들렸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력함 뒤에 숨어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는 결국 형이랑 누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떠넘겼다.
선희는 세 번째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집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요청했던 500만 원보다 훨씬 비싼 안마의자, 최신형 텔레비전, 번쩍이는 장식장. 이 모든 것들은 자식들이 그녀의 미래 가치에 투자한 담보물이었다. 그들은 담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꺼이 돈을 썼지만 그 담보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거부했다. 이것으로 시험은 끝났다. 결과는 참혹했다. 그녀의 자식들은 단순히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파산한 상태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효심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탐욕이라는 암세포가 자라나 모든 것을 잠식해버렸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강 씨가 희망에 가득 찬 얼굴로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식들을 바로잡는 훈육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남편과 자신이 평생에 걸쳐 지은 죄를 갚는 속죄의 문제였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사명감으로 응축되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 그녀가 건 전화는 자식들에게 건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오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도와줄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거는 전화였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수술비 시험 이후 며칠간의 침묵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초조해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고 서로가 뒤에서 몰래 어머니와 접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특히 큰아들 민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준은 사업가였다. 그는 불확실성을 가장 혐오했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용납하지 못했다. 지금 어머니와 2억 원이라는 돈은 그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다 늙은 어머니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돈을 날려버리거나 교활한 여동생 소연에게 넘어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압박을 통해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해 두어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해주던 초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상담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년 후견인 지정을 통해 재산관리권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날 오후 민주는 초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예고 없이 어머니의 집을 급습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점령군과도 같았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그의 단단한 체구와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의 냉정한 인상은 조용하고 낡은 집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그들의 방문은 문안이 아니라 최후 통첩을 위한 것이었다. 선희는 마루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낯선 남자의 등장에도 조금도 놀라지 않는 눈치였다. 마치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 2개를 더 내왔다. 그 침착함이 민준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헛기침을 하며 준비해 온 대사를 읊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난번에 편찮으신 후로 제가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생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장남인 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말로 포장하며 최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쪽은 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상속 절차를 도와드리고 앞으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신탁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줄 겁니다.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니 걱정 마시고 최 변호사 말만 잘 따르시면 됩니다. 그의 말투는 조언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을 열고 전문 용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상속세, 자산관리, 그리고 금치산 제도와 성년 후견인 제도의 장점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다. 그의 태도는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부인을 계몽하려는 듯 오만했고 그 모든 설명의 끝은 결국 선희의 재산권을 민준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선희는 그들의 긴 설명을 단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워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초의 변호사의 설명이 끝나자 선희는 아들이 아닌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힘이 실려 있었다. 최 변호사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오늘 내 아들의 변호사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오신 겁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초의 변호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런 식의 반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선희는 시선을 돌려 민준을 향했다. 그 연약해 보이던 늙은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준아, 너는 내가 양복 입은 사람 하나 데려온다고 해서 내 평생을 너에게 넘겨줄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했더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의 무게감은 민준을 압도했다. 이 돈은 네 아버지가 남긴 내 돈이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한다. 네가 아니라.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정면으로 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민준의 얼굴에서 위선적인 걱정의 가면이 벗겨지고 초조함과 탐욕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사기꾼한테 그 돈 다 뺏기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그는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사준 값비싼 선물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억울하다는 듯 외쳤다.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제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시는 겁니까? 아들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의 절규는 마치 배신당한 피해자의 것처럼 들렸다. 그때 선희의 입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믿음은 행동으로 얻는 것이지 말로 얻는 게 아니란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믿게 했는지는 내가 심장 수술비로 고작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네가 보여준 행동으로 이미 확인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순진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들을 시험해 왔던 것이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직감한 최 변호사는 슬그머니 서류를 챙기며 자리를 피할 준비를 했다. 너는 의자로 내 환심을 사려 했지만 내 목숨값은 외면했지. 그것이 네 진심의 크기다. 선희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어머니에게 완벽하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결국 민준과 초의 변호사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쫓겨나듯 집을 나서야 했다. 민준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어머니를 얕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홀로 남은 선희는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이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의 절박한 행동은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자식들의 탐욕이 더 끔찍한 비극을 낳기 전에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곧 닥쳐올 더 큰 폭풍을 예감했다. 민준이 폭풍처럼 휘젓고 나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선희 여사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자수성가한 존경받는 사업가였고 자식들에게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하지만 선희에게 그는 평생의 죄책감이자 지워지지 않는 멍게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굳게 닫혀 있던 기억의 수문이 열리며 수십 년 전의 과거가 본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바래버린 현재와 달리 그녀의 기억 속 과거는 선명한 총천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희망과 웃음, 그리고 배신과 눈물이 뒤섞인 그 시절의 풍경 속으로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회상의 시작은 먼지 날리는 작은 판잣집이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시절의 선희와 남편 박상철, 그리고 그의 의형제나 다름없었던 강태식 강서방이 있었다. 그들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꿈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원단 공장을 세웠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봉틀을 돌렸다. 박상철이 기술과 영업을 책임졌다면 강태식은 꼼꼼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공장의 살림을 도맡았다. 그들은 이익이 생기면 똑같이 나누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등을 맞대고 함께 견뎠다. 선희는 그런 두 남자의 모습을 보며 비록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식의 아내와도 친자매처럼 지내며 서로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다. 문제는 공장이 점차 자리를 잡고 돈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성공의 단맛을 본 남편 박상철의 눈빛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강태식과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혼자서 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선희에게도 알리지 않는 비밀스러운 만남이 잦아졌다. 선희는 불안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여보, 강서방과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남편은 당신은 여자라. 사업의 큰일을 몰라.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일이니 당신은 그저 날 믿고 따르면 돼. 라며 그녀의 걱정을 일축할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처음의 순수함 대신 차가운 야망이 서려 있었다. 배시는 소리 없이 그러나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남편은 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사업에 대해 잘 몰랐던 강태식을 교묘하게 속였다. 그는 복잡한 서류 뭉치를 내밀며 이것이 세금을 줄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강태식은 평생의 동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선뜻 남편에게 맡겼고 그가 내미는 서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 그 서류들은 강태식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연대보증 각서였다. 남편 박상철은 강태식의 명의로 거액의 사채까지 빌려 사업 자금으로 유용했다. 그는 강태식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뒤에 숨어 실패의 모든 위험을 그에게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희는 그 끔찍한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남편의 서재에서 강태식의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남편에게 달려가 따졌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당신? 강서방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녀의 추궁에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언제까지 저 답답한 강태식이랑 발목 잡혀서 이 작은 공장에 만족하고 살 건데 내가 이 공장의 진정한 주인이야. 그의 외침은 탐욕에 눈이 먼 괴물의 울부짖음 같았다. 그는 우는 선희에게 매달리며 애원했다. 선희야, 제발 눈 감아줘. 이 일만 성공하면 우리 민준이, 소연이, 지훈이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어. 당신, 애들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꼴 보고 싶어. 아이들이라는 말에 선희는 무너졌다. 그녀는 양심과 모성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죄를 묵인하는 길을 택했다. 그 침묵의 대가는 평생의 지옥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터졌다. 남편은 강태식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한 뒤 그가 졌던 모든 빚을 폭로하며 그를 회사에서 내쫓았다. 빚쟁이들이 강태식의 집에 들이닥쳤고 그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다. 선희는 멀리서 그들이 절규하며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강태식의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며 바라보던 그 눈빛을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었다. 남편의 사업은 친구의 눈물과 피를 먹고 무섭게 성장했다. 가족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남편은 죄책감을 잊으려는 듯 일에만 미쳐 살았고 선희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죄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잊지 않았다. 남편이 강태식에게서 빼앗은 재산의 가치를. 그녀는 수십 년간 남편 몰래 그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왔다. 물가 상승률을 따져가며. 그녀는 그 빚을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금액이 바로 2억 원이었다. 그녀가 자식들에게 던진 미끼는
사실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속죄의 숫자였다. 길고 긴 회상이 끝났다. 선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았다. 이제 그 사진 속 얼굴은 더 이상 존경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친구를 배신하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평생 도망친 나약한 한 남자의 초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식들의 탐욕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피는 속일 수 없었다. 친구의 눈물을 딛고 이룬 부귀영화 위에서 자식들은 양심 없이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며 자라난 것이다.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낙제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유산은 그들의 몫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원래의 주인에게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그들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 씨의 마을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을 손에 쥐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다. 남편의 죄와 자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과거의 진실과 마주한 박선희 여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슬픔은 이제 차가운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세 자식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연약함을 모두 벗어 던지고 감정 없이 지극히 사무적인 톤을 유지했다. 나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모두 집으로 오너라. 그녀는 자식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 유산에 대해 내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날 모두에게 발표할 것이니 네 배우자들도 모두 데리고 오도록 해라.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녀의 말은 요청이 아니라 통보였다. 그 통보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소집 통보에 세 자식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결의를 감지했고 이날의 모임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최후의 심판일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때부터 일요일 오후 2시까지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과 승리를 위한 치열한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는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 그는 어머니를 결코 얕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는 다시 초의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해서였다. 그는 장남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머니가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할 경우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졌다. 그는 일요일에 발표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겠다고 할 경우 감격한 척하며 자연스럽게 관리권을 인수할 준비를 했다. 반면 동생들에게 더 많은 몫을 주려 할 경우 장남으로서의 기여도와 책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반박할 서류까지 준비했다. 그는 아내에게도 신신당부했다. 그날 절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 무조건 어머니 비위 맞추고 내 편을 들어.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는 마치 거대한 인수합병 협상을 앞둔 CEO처럼 움직였다. 소연은 다른 무기를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눈물과 감성이었다. 그녀는 민준처럼 법과 논리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인 모성애를 공략하기로 했다.
그녀는 남은 며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고된 삶에 대한 한탄이 절절하게 녹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위한 영상 편지를 찍게 했고, 자신이 직접 짰다는 목도리를 미리 준비했다. 그녀는 일요일에 입고 갈 옷까지 신중하게 골랐다. 가장 청초하고 가련해 보이는 옷으로. 그녀는 남편에게도 역할을 부여했다. 당신은 그날 무조건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다가 어머님이 나한테 서운한 소리 하시면 전부 자기 탓이라고 말해. 알았지? 그녀는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인생이 걸린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배우와도 같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은 지훈이었다. 그에게는 민준과 같은 치밀함도 소연과 같은 교활함도 없었다. 그는 그저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계속 그를 닥달했다. 당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형이랑 누나한테 다 뺏길 거야. 당신도 이 집 자식인데 왜 말을 못해 가서 당신 목 달라고 당당하게 소리치란 말이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형에게 전화할 용기도 누나와 맞설 자신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일요일이 오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가장 안쓰럽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나는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깊은 절망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 며칠 동안 형제들은 서로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자신을 제외한 채 어머니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 한때는 한 지붕 아래 밥을 먹던 가족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몫을 빼앗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적이 되어버렸다. 마침내 운명의 일요일이 밝았다. 하늘은 마치 그들의 운명을 예고라도 하듯 잔뜩 찌푸려 있었다. 약속된 2시가 가까워 오자 세 자식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어머니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마치 장례식에라도 온 것처럼 어두운 색의 정장을 차려입었고 그들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거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민주는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고 소연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지훈은 불안하게 다리를 떨었다. 그들의 배우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린 손주들의 해맑은 목소리만이 이 비극적인 희극의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모두가 모였지만 정작 주인공인 선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그들을 기다리게 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불안이 최대한으로 증폭되기를 바랐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무렵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문으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박선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늘 입던 낡은 몸빼 바지 대신 하얗고 단아한 소복 상복과 비슷한 의미의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그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엄숙하고 비장했다. 그녀는 재판정의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위해 들어서는 판사와도 같았다. 그녀의 손에는 자식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통장이나 서류 뭉치가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누렇게 변색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세 자식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그 낡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폭풍 전야가 끝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선희 여사가 하얀 소복 차림으로 낡은 편지 봉투를 들고 서자 거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세 자식과 그 배우자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그녀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들끓었다. 왜 어머니는 저런 옷을 입고 계신 걸까? 저 낡은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마침내 선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내가 네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겠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탐욕과 기대로 번들거리는 자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유산은 없다. 그 말이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2억 원이라는 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내 거짓말이었다. 순간 거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충격과 불신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는 네라며 되물었고 소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지후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그저 눈만 끔뻑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그들이 충격에서 채에 벗어나기도 전에 선희는 두 번째, 그리고 진짜 폭탄을 터뜨렸다. 그녀는 낡은 편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유언장도, 통장도 아니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강서방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쳐들었다. 너희가 그토록 차지하려고 싸웠던 그 돈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 돈은 너희 아버지가 지은 죄의 대가다. 여기 이 사람, 너희 아버지가 형제처럼 여겼던 친구의 인생을 훔친 값이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선희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과 강서방이 어떻게 함께 꿈을 키웠는지,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그 믿음을 배신하고 친구의 모든 것을 빼앗았는지, 담담하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강서방의 가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피눈물 위에서 자신들의 가족이 어떻게 부를 쌓아왔는지를 남김없이 폭로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존경했던 아버지가 파렴치한 배신자였다는 사실은 2억 원이 사라졌다는 충격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진실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과거에 대한 폭로를 마친 선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식들을 하나씩 심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민준을 향했다. 너는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 이 어미를 금치산자로 만들려 했고,
변호사를 끌고 와 나를 협박했다. 그녀의 시선은 소연에게로 옮겨갔다. 너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네 불행을 팔아 동정을 사려 했지만 정작 네 어미의 목숨값은 외면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형과 누나가 두려워서, 그리고 네 몫을 잃을까봐 탐욕스러워서 너의 침묵은 그들과 똑같은 죄다. 마침내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유산도 잃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산산조각 난 자식들은 이성을 잃고 폭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현실을 부정한 것은 민준이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어머니가 늙어서 헛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돈을 어디다 다 써버리고 이제 와서 거짓말 하시는 거겠지. 소연의 분노는 어머니를 향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악을 썼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를 갖고 놀았어. 우리를 괴물로 만든 건 바로 어머니야. 이게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그녀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분노와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형제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삿대질을 했다. 다 형 때문이야. 형이 맨 먼저 욕심 부렸잖아. 웃기지 마. 네가 제일 교활하게 굴었어. 그들의 배우자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끔찍한 싸움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선희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식들이 쏟아내는 분노와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마치 오랫동안 골마 터진 상처에서 더러운 고름을 짜내듯이 그녀는 그들의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고함이 지친 흐느낌으로 바뀔 무렵 선희가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돈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내가 낳고 기른 내 자식들이 저 탐욕의 껍데기 아래에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둘러보며 말을 맺었다. 이제 알겠다. 너희는 없구나.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죄의 유산을 남겼고 너희는 기꺼이 그 유산을 물려받았다. 선희는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이 집도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도 다른 가족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다. 나는 이 부끄러운 유산이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채 울고 있는 자식들을 등지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잔혹한 심판은 끝났고 거실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폐허만이 남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언이 남긴 것은 완전한 폐허뿐이었다. 진실의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서 세 자식은 한동안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각기 다른 폭풍이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 폭풍의 근원은 모두 같았다. 그것은 바로 상실감이었다. 돈에 대한 상실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감,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린 상실감.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을 목표로 그리고 그 산을 넘어서는 것을 증명으로 삼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산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유령처럼 집을 빠져나갔다. 소연의 울음은 분노에서 자기 연민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세상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독한 가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유산을 미끼로 던진 어머니의 연극에 놀아난 가장 어리석은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가장 오랫동안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텅 빈 거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가족의 풍경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이 이 비극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망가진 자존심과 서로에 대한 원망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들의 배우자들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졌다. 탐욕이라는 접착제가 사라지자 그들의 관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각자 자신의 삶에 남겨진 죄의 유산과 공허함을 감당해야만 했다. 한편 박선희 여사는 지체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자식들이 떠난 다음 날, 그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평생을 살아온 집을 내놓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친구의 눈물과 남편의 죄, 그리고 자식들의 탐욕이 얼룩진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만 했다. 집이 팔리고 그녀는 남편이 남긴 다른 자산들까지 모두 정리했다. 통장에 모인 돈은 그녀가 평생의 빚이라고 생각했던 2억 원과 거의 비슷한 액수였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필연의 결과였다. 그녀는 그 돈을 들고 다시 한번 시골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이번에는 비밀스러운 방문이 아닌 공개적인 참회를 위한 길이었다. 그녀는 강 서방의 집 앞에서 그의 가족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돈 봉투를 내미는 대신 땅에 이마를 대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제 남편을 대신해 그리고 그의 죄를 묵인했던 저 자신을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서방과 그의 자식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강서방은 조용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돈을 받기를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선희는 단호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미뤄둔, 당연히 돌려드렸어야 할 빚입니다. 부디 이 돈을 받으시고 제 남편의 영혼과 제 남은 삶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강서방은 그녀의 사죄와 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뒤틀린 시간을 바로잡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화해의 의식이었다. 그날 두 가족의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다. 선희는 마을을 떠나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선희는 이제 도시 변두리의 작고 소박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식들이 사주었던 값비싼 가구 대신
작은 화초 몇 개와 낡은 라디오가 전부였다.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그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이웃들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웃었다. 그녀는 마침내 돈이 아닌 진실과 속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듯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막내 아들 지훈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전화를 받자 한참의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안부를 묻는 아주 서툴고 조심스러운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에 선희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이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반성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선희는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럼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그것이 끝이었다. 완전한 용서도, 예전 같은 관계로의 회복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폐허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고 연약한 희망의 씨앗이었다. 과거의 가족은 영원히 사라졌지만 어쩌면 진실 위에서 새로운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가능성이었다. 선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화채물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